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다치지 말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산 아파트야. 네가 발을 디딜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가 제 짐봉투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속옷이랑 화장품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방에서 나온 내 고교 동창이 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테라야. 아직도 안 갔어? 좀 비참하지 않아? 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짐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처량하게, 아주 처량하게요. 근데 글쎄요, 이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도 남편 회사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혼 도장 하나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은테라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협의 이혼 확인실에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표제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한테도 줘야 할 것 같아서. 분홍빛 청첩장이었습니다. 표제이, 신세리. 두 이름이 금색 글씨로 나란히 박혀 있었죠. 다음 달 12일이야. 올 필요는 없는데 뭐 예의상. 제이가 청첩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리랑? 우리 동창 신세리? 그래. 좀 미안하긴 한데 원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제이가 넥타이 매듭을 매만지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전처의 모습,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이 멍청한 남자가 서명한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을 일체 포기하며 상대방의 채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거든요. 제이는 그 문장의 의미도 모른 채 볼펜을 휘갈겼습니다. 축하해. 저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그럼 잘 살아. 제이가 가벼운 손인사를 남기고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외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법인 차량이죠. 제 돈으로 산 법인 차량. 꽁무니를 빼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이 씨, 그 차도 오래 못 탈 텐데.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3년간 검소한 며느리 노릇을 하며 버텨온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챙길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검은 쓰레기 봉투 4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제 옷가지와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죠. 어머 왔어? 시어머니 왕춘자 여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귤을 까먹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 짐이 왜 이렇게... 뭐긴 뭐야? 짐 싸놓은 거지. 이혼했으면 빨리빨리 나가야 할 거 아냐. 왕 여사가 귤 껍질을 바닥에 툭 던지며 턱짓을 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신세리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배를 내밀어 보였죠. 어머, 테라야. 아직 안 갔어? 세리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이 남편이 잘 나가니까 옆에서 무임승차하려고 그렇게 버텼구나. 근데 이제 끝이잖아. 저는 이를 꽉 깨물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제가 짜놓은 판이 틀어지니까요. 어머님, 저 집만 챙겨서 바로 나갈게요. 당연하지.
우리 제이가 피땀 흘려 벌어서 산 이 아파트에 네가 발을 디딜 자격이 있어? 왕 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쓰레기 봉투 하나를 발로 걷어차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제 속옷과 화장품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했지만 오른손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이미 누르고 있었습니다. 세리 씨, 안방 이불 좀 빨아야 하는데 빨래 돌려놔. 왕 여사가 세리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또렷이 찍혔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세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왕 여사는 현관에 서서 제가 짐을 줍는 꼴을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았습니다. 쯧쯧 가여워라. 그래도 3년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짐이라도 싸준 거야. 고맙게 생각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용달차를 불러 짐봉투를 모두 실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12층 거실 창문에 왕 여사와 세리가 나란히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세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용달차가 출발하고 시댁 아파트가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수수한 면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용달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 6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컨시어지 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올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이 저를 맞았죠. 저는 면 코트를 벗어 소파 위에 던지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금고를 열자 파일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제2회사의 50억 원대 은행 대출 연대보증서. 보증인 이름 은퇴라. 두 번째 파일, 시댁 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약자 이름 은퇴라. 세 번째 파일, 제2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권 등록증 6건. 권리자 이름 은퇴라. 제이가 자수성가했다고 떠벌렸던 그 회사의 심장과 폐, 그리고 피가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은퇴건의 번호를 눌렀죠. 오빠 나야. 도장 찍었어.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봐.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태건 오빠의 로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책상 위에 커피 2잔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 서류 가져왔지? 태건 오빠가 안경을 고쳤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 3개와 제이가 어제 서명한 합의서 원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가 합의서부터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걸 읽지도 않고 사인한 거야? 청첩장 건네줄 생각에 신이 나 있었거든. 도장 찍자마자 분홍색 청첩장을 내밀더라, 오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동창이랑? 응. 신세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오빠가 혀를 차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2회사의 대출 서류였죠. 50억짜리 대출의 연대보증이 내 이름이니까 네가 빠지는 순간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들이닥칠 거야. 알아. 그래서 오늘 바로 은행에 갈 거야. 특허권도 오늘 다 정리하자. 법무팀한테 이미 말해놨어. 내용 증명 보낼 준비 끝났고. 오빠가 볼펜을 돌리며 파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전세 계약도 해지해.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가구랑 가전 영수증도 챙겨놨지? 당연하지. 냉장고부터 수저통까지
전부 내 카드로 결제한 거야.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테라, 오늘 하루면 저 사람들 발밑이 전부 꺼져. 각오는 된 거지? 3년을 준비했어, 오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이와 세리는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카드 결제 내역으로 전부 확인했죠. 수천만 원짜리 꽃 장식 옵션을 추가하고 하객 답례품을 최고급으로 올리고 드레스 피팅 일정까지 잡았더군요. 전부 제2의 법인카드로요. 왕여사도 한가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피부과에서 세리가 끊어준 회원권으로 관리를 받으며 동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죠. 우리 제이가 이번에 부잣집 딸을 만났어.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고 전 며느리랑은 비교도 안 돼. 왕 여사가 피부과 의자에 기대 앉아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을 무렵 저는 주거래 은행의 센터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9시 30분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은퇴라 고객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센터장이 명함을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이혼 확인서와 함께 한 장의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서류는 표제의 대표의 회사 대출에 대한 제 연대 보증을 철회하겠다는 신청서입니다. 이혼했으니 더 이상 보증인으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센터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보증인이 빠지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담보가 사라지는 거라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센터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센터장이 서류를 받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시댁 아파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은퇴라입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서 연락드려요. 제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면 현재 거주하시는 분한테 퇴거 안내를 보내야 하는데요. 네, 보내주세요. 거기 살고 있는 분은 더 이상 저와 관계없는 분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댁 아파트에서 내 명의의 가정과 가구를 전부 수거해 달라고 접수했죠. 오후가 되자 태건 오빠의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6건의 기술 특허 사용권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이 제2의 회사로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주요 거래처 대표들에게도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안내 공문이 일제히 나갔죠. 그 시각 제이는 웨딩홀에서 돌아와 회사에 들렀다가 경리부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관련 연락이 왔고요. 거래처 3곳에서 결제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뭐? 갑자기 왜? 제이가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경리부장에게 되물었겠지만 아직 사태의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제이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제이의 이름이 뜨고 사라지고 다시 뜨기를 반복했죠. 12통, 17통, 23통. 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제2의 회사 서버가 멈추고 왕 여사의 아파트에서는 가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2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공식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보증인이 빠졌으니 대출금 50억 원을 대신 갚을 담보를 내놓든지 아니면
돈을 전부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오빠의 로펌 회의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건 오빠가 법무팀 직원에게 전화를 받더니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서 공문 나갔고 제2회사 쪽에서는 아직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대. 특허 쪽은 서버관리업체에 통보 완료했어. 오늘 중으로 특허 기술 기반 서비스 전부 멈춰.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죠. 그 시각 제2의 회사 로비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청업체 대표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표 대표, 우리 밀린 돈 3억 어떻게 할 거야? 하청업체 사장 한 명이 로비 접수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대표님이 회의 중이라서. 경리부장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었죠. 회의는 무슨 회의? 우리도 직원들 월급 줘야 해. 당장 대표 불러. 또 다른 업체 사장이 로비 화분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흙이 바닥에 쏟아지고 화분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제이는 대표실에서 문을 잠근 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고 있었거든요. 표 대표,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서버가 멈췄다면서요? 그게 지금 일시적인 문제라서 곧 해결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이가 책상 모서리를 움켜쥔 채 거짓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경리부장이 대표실 문을 두드렸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특허 사용 금지 통보가 들어와서 핵심 서비스 서버를 전부 내려야 합니다. 뭐라고? 특허가 왜 갑자기? 제이가 문을 열고 나오다 복도에서 밀려오는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오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쪽 소식이었죠. 오전 11시 이삿짐 센터 직원 4명이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주인이 보낸 퇴거 안내 서류도 함께였죠. 왕 여사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삿짐 센터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왕 춘자님 맞으시죠? 이 아파트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 전부 소유주인 은퇴라 시의 요청으로 수거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산 건데. 왕 여사가 팔을 벌려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여기 구매 영수증이 있습니다. 냉장고, TV, 소파, 식탁, 에어컨, 전부 은퇴라 시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물건입니다. 직원이 영수증 사본 뭉치를 왕 여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왕 여사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시집살이 하면서 집안 살림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왕 여사가 악을 썼지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서류를 확인한 뒤 묵묵히 거실로 들어가 TV부터 벽에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나. 놓으라고. 왕 여사가 직원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왕춘자 씨, 이 집 전세금이 은퇴라 시 명의인 거 아시죠? 은퇴라 씨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보증금은 은퇴라 씨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달 안으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왕 여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게 무슨 이 집이 우리 제이가 산 거라고. 왕 여사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사이 직원들은 냉장고를 옮기고 소파를 드러내고 식탁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맨바닥에 먼지 자국만 남았죠.
왕 여사가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20통. 저는 화면에 뜨는 왕 여사의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0통, 50통, 70통.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기다렸죠. 88통. 부재중 전화가 정확히 88통이 찍혔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테라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사람들 돌려보내고 집 좀. 아줌마, 누구세요? 왕 여사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숨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려왔죠. 저는 전화를 끊고 왕 여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오빠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시댁 쪽도 정리됐어? 응, 깨끗하게.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태건 오빠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제2의 법인카드가 정지되면서 웨딩홀과 드레스샵에서 예약 취소와 함께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갔다는 내용이었죠. 세리 쪽 결혼 준비도 전부 날아갔어. 웨딩홀 위약금만 수천만 원이야. 오빠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리가 제2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확인한 장면이었죠. 로비에서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땀을 흘리고 있던 제이 앞에 세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이야, 결혼식이 취소됐어. 웨딩홀에서 전화 왔는데 카드가 안 된다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리가 제이의 양복깃을 움켜쥐며 따져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나도 지금 죽겠다고. 제이가 세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한 거냐고. 은퇴라한테 다 뺏기고 이 꼴이 된 거잖아. 네가 그 여자 자리에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둘은 로비 한복판에서 서로의 옷깃을 잡고 밀치며 추하게 엉켜붙었습니다. 채권자들이 팔짱을 끼고 구경했죠. 태건 오빠가 고용한 사람이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제이와 세리, 그리고 짐가방을 끌고 텅 빈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 왕 여사의 뒷모습까지. 저는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새 회사 은컨설팅은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 빌딩 7층에 자리를 잡았죠. 대형 기업 2곳과 경영 자문 계약을 따냈고 직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대표실 책상에 앉아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격리 담당 직원이 문을 두드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들어왔죠. 대표님, 법인 통장이 막혔습니다. 막혔다니 무슨 소리야?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법원에서 가압류가 걸렸다고 합니다. 통장 전체가 거래 정지 상태예요.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격리 직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걸었는지 확인했어? 표제이라는 사람이 원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이? 이 사람이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었군요. 저는 곧바로 태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제이가 내 법인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어. 뭐? 무슨 명목으로?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은행에서는 법원 결정문만 확인했다고 하고. 알았어. 내가 바로 법원에 확인할 테니까 서류 들고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기려는데 사무실 현관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 하나가 대표실로 뛰어들어왔죠. 대표님, 세무서에서 나왔다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내해. 회의실로 들어서니 양복 차림의 조사관 2명이
서류 가방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테라 대표님이시죠? 관할 세무서 조사팀입니다. 귀사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제보가 접수되어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어떤 제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혼 전 배우자의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려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최근 6개월간의 회계장부와 자금 이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밀어내밀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통지서였죠. 가압류의 세무조사까지. 제이가 동시에 두 방을 날린 겁니다. 저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나간 뒤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대표실까지 들려왔죠. 세무서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소문은 회사 안에서 불처럼 번지게 마련이니까요.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아 태건 오빠의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격리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통장이 풀리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됩니다. 알았어. 오늘 안에 해결할 테니까 거래처에는 내가 직접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까지 통장이 안 풀리면 돈이 있는데도 어음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신용이 바닥을 치죠. 로펌 회의실에 도착하니 태건 오빠가 이미 법원에서 받아온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확인했어. 제이가 너한테 민사소송을 걸었더라. 이혼 전에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새 회사를 차렸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장에 써서 냈네. 근데 판사가 일단 가압류를 승인해버렸어. 소명 자료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나 봐. 오빠가 이마를 짚으며 소장 사본을 넘겼습니다. 세무 쪽도 제이가 한 거야? 응. 내가 돈 세탁을 했다고 세무서에 제보했대. 오빠가 한숨을 내쉬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찌질한 놈이 꼬장은 기가 막히게 부리네. 저는 소장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이가 주장하는 금액, 근거, 자금 흐름도 전부 앞뒤가 안 맞는 억지투성이었지만 법원이 일단 가압류를 걸어버린 이상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오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저는 휴대전화를 열어 오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죠.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남편을 파산시킨 독사 같은 전처의 실체. 글 아래에는 제 이름과 회사명이 버젓이 적혀 있었고 댓글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동시에 도배되어 있었죠. 댓글 알바를 고용한 거야. 글 올린 시간이 전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몰려 있어. 오빠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저는 다른 기사 하나를 띄웠습니다. 작은 인터넷 매체에 왕 여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노인이라는 제목 아래 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동원했구나. 오빠가 혀를 찼습니다. 이미 클라이언트 두 곳에서 계약 보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횡령 의혹과 세무조사 소문 때문이었죠. 이대로 가면 회사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가 파일을 펼치더니 눈이 커졌죠. 이걸 아직 안 꺼낸 거였어? 이럴 때 쓰려고 아껴둔 거야, 오빠. 파일 안에는 제2회사에 돈을 넣어줄 때마다 작성한 차용증 원본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빌려준 금액, 날짜, 이자, 제2의 서명까지 전부 공증을 받아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이가 법인카드로 세리에게 명품을 사주고 가짜 직원을 등록해서 월급을 빼돌린 내역이 빼곡히 정리된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이의 진짜 횡령 장부야. 3년 동안 하나하나 모아뒀어. 오빠가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은 내일 아침에 바로 넣자. 차용증이 이만큼 있으면 며칠 안에 풀려. 오빠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세무조사는 내가 직접 소명하고 제이 장부는 그쪽에 넘겨서 맞고발해. 알았어. 그리고 커뮤니티 글은 IP 추적 들어갈게. 정보통신망법으로 잡으면 돼. 오빠가 볼펜을 집어들고 노트에 순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오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쪽 전문 기자야. 제2의 횡령 증거랑 댓글 조작 정황을 전부 넘기려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 반격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건 오빠의 법무팀은 법원 접수 창구가 열리자마자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 서류만 2박스였죠. 제2회사에 돈을 넣어줄 때마다 작성한 차용증 원본 37장, 이자 납입 기록, 은행 송금 내역서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 그걸 횡령이라고 우기다니. 제이가 얼마나 궁색하게 소장을 꾸며냈는지 차용증 한 장이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빨랐습니다. 이틀 뒤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왔죠. 결정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곧장 격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 풀렸어? 밀린 거래처 대금이랑 직원 급여 전부 오늘 안에 송금해. 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거래처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습니다. 대표님, 은컨설팅 은테라입니다. 지연된 대금 오늘 중으로 입금됩니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네.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밀린 급여와 대금이 전부 빠져나가고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던 직원들의 표정도 눈에 띄게 풀어졌죠. 다음 날 오전 저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사관 2명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은테라 대표님,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 4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설립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제 개인 자산 증빙 서류, 세금 납부 기록, 그리고 제2회사에서 돈을 회수한 경위를 정리한 자료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회사 설립 자금은 전부 제 개인 자산에서 나온 겁니다. 제2회사에서 빼돌린 게 아니라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여기 차용증 원본하고 공증 기록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조사관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대조했죠. 1시간 넘게 서류를 검토한 끝에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조사관님,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보자인 표재혜 씨가 본인 회사에서 실제로 저지른 일들이 담긴 자료입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내역,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서 월급을 빼간 기록,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차명 계좌 정보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USB를 받아든 조사관이
옆 동료와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서를 나오며 태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소명 끝났어. USB도 넘겼고. 잘했어. 이쪽도 됐다. 커뮤니티 글 IP 추적 결과 나왔어. 어디서 접속한 거야? 세린의 집 와이파이하고 제2회사 사무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올린 거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 접수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언론 쪽은? 기자한테 오늘 저녁에 자료 넘기기로 했어. 횡령 증거, 댓글 조작 정황, IP 추적 기록 전부 묶어서. 고마워, 오빠. 고마워하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결제할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제이를 상대로 한 역소송이었습니다. 근거도 없는 가압류로 회사 통장을 묶어놓은 바람에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보류하고 회사의 신용에 금이 갔습니다. 그 피해를 전부 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이었죠. 태건 오빠의 법무팀이 소장을 작성해 오후에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수십억 원. 저녁 7시 태건 오빠가 경제 전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제2의 횡령 증거, 가짜 직원 등록 내역, 세리의 차명 계좌, 커뮤니티 댓글 조작 IP 기록. 기자의 손에 모든 자료가 넘어갔죠. 오빠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기자가 내일 아침 기사 내보낸대. 일면이래.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지고 있었죠. 내일 아침 이 도시의 경제지 일면에 표제이와 신세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경제지 메인 화면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죠. 유망 벤처 대표 수십억대 횡령 및 여론 조작 의혹 충격. 기사 본문에는 제이가 법인카드로 세리에게 명품을 사준 내역, 존재하지 않는 직원 이름으로 월급을 빼간 기록, 그리고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도배한 IP 추적 결과까지 빠짐없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횡령범이라고 욕하던 댓글 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전처가 진짜 피해자였네. 시어머니 인터뷰가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벤처 대표라는 놈이 와이프 돈으로 회사 굴린 거잖아. 왕 여사가 눈물 흘리며 인터뷰했던 기사에도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아들이 횡령범이었으면서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울었던 거야? 속았네, 완전히. 오전 10시 태건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어. 세무서에서 넘긴 자료랑 우리 고소건을 합쳐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착수했대. 제이한테 연락 갔어? 출국 금지부터 걸었고 오늘 중으로 소환 통보 나간대. 세리도 같이. 오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횡령 의혹 벤처 대표 표제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기사 아래에는 제2의 회사 건물 앞에 취재진이 몰려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와 세리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 생중계로 보았죠. 제이가 검은 양복을 입고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기자 수십 명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표 대표님, 횡령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전 부인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건 사실입니까? 제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고 걸었습니다. 한 달 전 법원 앞에서 청첩장을 내밀며
능청스럽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죠. 턱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이 뒤에서 세리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따라왔습니다. 기자 하나가 세리 앞을 가로막으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신세리 씨, 차명 계좌로 횡령 자금을 받으신 건 사실입니까? 세리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기자를 밀치고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로 세리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찍혔죠. 뉴스 화면을 끄고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이가 세리의 이름으로 만든 차명 계좌에 수십억 원을 나눠 넣은 금융거래 기록이 은행에서 모두 확인되었거든요. 세리는 단순히 제이의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흘러간 계좌의 주인, 횡령의 핵심 공범이었죠.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태건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됐어. 둘 다. 사유가 뭐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도망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대. 횡령 금액이 크니까. 그날 밤 뉴스에 제이와 세리의 구속 소식이 나왔습니다. 벤처 대표 표제의 수십억 횡령 혐의로 구속. 내연녀 신세리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 화면에는 제이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 잡혔습니다. 바로 뒤에서 세리가 교도관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가면서 제이를 향해 악을 썼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 많다고 했잖아. 나한테 왜 이래? 세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죠. 고개를 숙인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뉴스 아래로 왕 여사에 대한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아들 구속에 부양 능력 상실, 전 시어머니 왕춘자 씨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 왕 여사가 아들 구속 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후미진 골목의 단칸방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가 아니라 공중전화였죠. 저는 모르는 번호라 받았습니다. 테라야, 나야, 어머니야. 제발 전화 좀 끊지 마. 제이가 잡혀갔어.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3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왕 여사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태건 오빠의 법무팀에서 다음 날 왕 여사에 대한 접근 금지 서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세리의 가족들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리의 부모와 언니가 면회 한 번 오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 횡령 공범의 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를 펼쳤습니다. 계약을 보류했던 두 곳에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펜을 대며 다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어느 가을 아침, 저는 법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건 오빠가 차에서 내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돼? 아니. 저는 코트깃을 여미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저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빼곡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연문이 열리고 제이와 세리가 수의를 입은 채 교도관에게 양쪽 팔을 잡힌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 박자 멈췄습니다.
구속된 지 몇 달 만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법원 앞에서 청첩장을 내밀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정하게 말아 올리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얼굴을 덮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며 피고인석에 앉았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표제의, 피고인 신세리. 두 사람은 피해자의 자본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되찾자 오히려 거짓 고소와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태도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법정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 표제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합니다. 제이의 어깨가 축 꺼졌습니다. 피고인석의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피고인 신세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세리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옆에 선 교도관이 팔을 잡아 부축했죠.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합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지자 법정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죠. 제이가 피고인석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제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그 순간 세리가 벌떡 일어나 제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돈 있다고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게 뭐야. 세리가 목이 터져라 악을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계좌 만들어서 돈 빼자고 한 거잖아. 제이가 교도관에게 붙잡힌 채로 고개를 돌려 세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세리가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교도관 3명이 달려들어 세리의 양팔을 꺾어 잡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죠. 세리의 비명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로비로 향하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죠. 왕춘자 여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기름지게 엉겨붙어 있었고 누런 점퍼 소매가 해져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무료 급식소의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왕 여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테라야, 제발. 우리 제이 한 번만 봐줘라.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왕 여사의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코트 자락을 잡았죠. 저는 왕 여사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제 진봉투를 현관 밖으로 걷어찬 바로 그 손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자락을 가만히 빼내고 왕 여사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정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태건 오빠가 차 앞에 기대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물었죠. 괜찮아? 응. 저는 차에 올라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제이가 숨겨놓은 나머지 재산도 파산 절차를 통해 전부 압류 들어갔어. 세리 이름으로 된 것까지 싹 다. 빚은? 횡령금 추징에 우리 역소송 배상금까지 합치면 출소해도 평생 갚아야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2의 회사 파산에 따른 마지막 채권 회수 서류였죠. 저는 볼펜을 꺼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오빠. 그래. 끝났어. 오빠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죠. 법원 건물이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컨설팅은 강남 한복판의 대형 오피스 빌딩 22층 전체를 사옥으로 쓰고 있었죠. 직원은 12명에서 60명으로 늘었고 굵직한 기업 실사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컨설팅 회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대표실 책상 위에 경제 전문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제 얼굴이 실려 있었죠. 올해의 여성 CEO, 은컨설팅 은테라 대표. 저는 잡지를 집어들고 표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 시댁 현관 앞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짐을 줍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잡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 결제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 분기 투자 유치 계획서, 신규 클라이언트 계약서, 해외 지사 설립 검토 보고서, 은컨설팅이라는 이름 석자 위에 제 서명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점심때 태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테라, 밥 먹었어? 아직. 서류 보고 있었어. 제이 근황 들었어? 저는 볼펜을 멈추고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징금 압박에 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모양이야.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세리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래. 불륜의 횡령범이라고 아무도 상대를 안 한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죠. 왕 여사는? 오빠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쪽 지하철역이랑 무료 급식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들 자랑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오빠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알아, 오빠.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대표실 벽 한쪽에는 은컨설팅의 첫 번째 계약서가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죠. 가압류가 풀리던 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저녁 7시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은컨설팅 창립 1주년 축하 파티였죠. 직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이 회사를 만들 때 법인 통장이 묶이고 세무조사가 들이닥치고 인터넷에 온갖 거짓말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중 누구도 저를 떠나지 않았죠. 직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건 좋은 말이나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정직하게 쌓아 올린 서류와 투명한 숫자라는 겁니다. 계약서 한 장이 10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은컨설팅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죠. 파티를 마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니 태권 오빠가 입구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좋은 연설이었어. 들었어? 안에서 다 들려. 목소리가 커서. 저는 웃으며 오빠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빠가 걸으며 말했죠.
다음 분기에 대형 투자 유치건이 하나 들어왔어. 규모가 꽤 커. 내일 사무실에서 같이 보자. 좋아. 내일 아침에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의 밤거리에 빌딩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3년 전 용달차 뒷자리에서 시댁 아파트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쫓겨난 며느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제 것은 단 하나도 잃지 않았죠. 진정한 힘은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제 손으로 쌓아 올린 능력과 제 이름이 찍힌 서류에서 나옵니다.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죠? 은테라 씨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무능함도, 동창의 배신도요. 하지만 테라 씨가 진짜 대단했던 건 감정에 휘둘려서 소리 지르거나 울면서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서류를 모았죠. 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녹음 파일. 한 장 한 장이 전부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울 때가 아니라 웃으면서 준비할 때입니다. 테라 씨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짐을 주워 담을 때 시어머니와 세리는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도 코트 주머니 안에서는 녹음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결국 자수성가했다고 떠벌리던 남편은 감옥에 갔고 부잣집 딸이라며 끼어든 동창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아들 돈으로 산 집이라고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그 집이 며느리 돈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았죠. 허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의 것 위에 세운 자신감은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내 것